작은 서점. 어느 날 아침 어수선한 꿈에서 깨어난 그레고르 잠자는 자신이 무시무시한 벌레로 변한 채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보았다.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현정입니다. 프란츠 카프카의 소설 변신 첫 문장으로 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성실한 세일즈맨 주인공이 흉측한 벌레로 변해버리면서 예상치 못한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자, 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에서 들어보고요. 작은 서점 크루들의 특별한 큐레이션, 오늘 이 책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현정입니다. 이번 한 주 저희 작은 서점에서 마련한 책 선물이 있습니다. 20여 년간 법정을 오간 법조인이자 또 한국 추리문학 대상을 수상한 도진기 작가의 사회재판인데요. 자,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회재판, 이 책 받고 싶은 분들은 이번 주까지 작은 서점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작은 서점 검색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작은 서점 참여 방법은요. 문자번호 샵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모바일 플레이어 콩은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무료로 메시지 보내실 수 있습니다. 작은 서점 크루들이 세심하게 고른 보석 같은 책을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밤을 위한 특별한 큐레이션, 오늘 이 책. 네, ES24의 김유리 MD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왜 간만에 보는 것 같죠? 거의 3주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왜 그동안 무슨 일 있으셨어요? 회사에서 좀 휴가도 갔고 이러니라. 휴가를 어떻게 보냈지? 또 가서 책만 읽으셨을 것 같은데. 거의 집에서 누워서 잠만 잤어요. 아, 그래요? 네, 너무 피곤하면서 이상하게 그 겨울이랑 봄 지나가는 그 환절기에 약간 루틴처럼 맞아요. 좀 한 번씩 몸이 알아요.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네. 선제적으로 안 네. 되겠다. 이번 달은 좀 쉬어야겠다 하고 좀 쉬었던 한 달이 맞아요. 있습니다. 우리가 뭐 책을 읽어서 영혼이 살찌고 몸이 우선 건강해야지 영혼을 챙길 수 있답니다. 그렇죠. 네. 영혼도 살찌긴 하는데 네. 약간 책을 읽으면 마음이 좀 아프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좀 그래요. 이중 공격 당하고 다시 이제 재충전돼서 돌아온 우리 김유리 MD님, 오늘 어떤 책 골라오셨어요? 이 책 출간 소식을 듣고 저도 엄청 설레어 했었는데요. 아마도 여러분들도 듣자마자 좋아하실 작가님의 책을 들고 왔습니다. 율라위스 작가님의 소유하기, 소유되기라는 책입니다. 제목이 좀 재밌네요. 소유하기, 소유되기. 약간 그죠. 임팩트가 있는 제목이긴 하죠. 영어로 하면 having and being had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목도 딱 그 원제를 그대로 가져온 제목이어서 그런지 기억되기 좀 쉽더라고요. 그리고 이 책 작가님이 사실 그 면역에 관하여라는 책을 혹시 아시나요? 이름은 저 읽어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되게 유명했었던 화제가 됐었던 책인 거는 기억하거든요. 이 책이 2016년에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 코로나 닥치기 직전 한 3년 전? 이 정도에 나왔던 책인데 그때도 출간되자마자 과학도서 분야에서 완전 필독서로 꼽히면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작가이거든요. 근데 이 작가가 원래도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저널리스트자 논픽션 작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작가가 전매 특허처럼 하는 게 있는데 그 어렵고 딱딱한 지식을 자신의 삶으로 적극적으로 끌어들여와서 와, 이런 것까지 연결이 돼? 이런 감탄사를 일으키게 하는 거기다가 시적 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작가이거든요. 네. 그 면역에 관하여 이 책이 그 코로나 시기에 좀 많이 이렇게 또 언급이 많이 되고 그랬었는데. 맞아요. 면역 의학책이에요? 네, 의학책이 맞고요. 네. 겉모습은 사실 과학책이긴 한데 이게
과학책이라고 하고 면역학 하면 좀 어렵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 저도 이 책이 얼마나 재밌었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시간이 지나도 추천할까 하고 봤는데 이게 이제 작가인 율라바스가 아이를 직접 낳고 기르는 과정에서 느끼는 불안에서 이제 에세이부터 시작을 하는 작품이에요. 네. 그래서 뭔가 모든 어머님들이 그렇겠지만 내 아이에게 이 백신을 맞히는 게 정말 안전할까? 이런 생각을 사실 좀 많이들 하시잖아요. 네. 그런 근원적 두려움을 면역학이라는 이제 돋보기로 들여다보는 책입니다. 근데 이제 결국에는 결말이 이제 우리가 사실 사회생활을 하거나 이제 공동체를 이루다 보면 면역력이 서로에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누가 침투돼서 병기를 옮긴다거나 그래도 튼튼한 면역력이 있으면 그걸 의지해서 서로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감동적인 결론을 닿는데 이게 되게 시적으로 아름답게 쓰시는 분이에요. 아,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어려운 이런 과학, 어떤 뭐 의학 얘기도 뭔가 이렇게 사회적인 그 어떤 언어로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작가라는 얘기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전작이 면역이었는데 이번에 소유예요. 뭐 주제가 확 바뀌었는데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거죠? 저도 소유라는 이 제목 두 번이나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마르크스 막 이런 거 나오나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연결고리가 진짜 딱 하나 있습니다. 굳이 찾자면 전작에 이제 갓난아기로 나왔던 아들이 어느덧 훌쩍 자라서 제이라는 스펠링으로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작을 읽으셨던 분들은 어머 얘가 이렇게 컸어? 라는 거 왜냐면 이제 자신의 일상을 그리는 책이다 보니까 마치 읽으면서 약간 랜선 조카가 랜선 조카 맞아요. 네. 미국에 사는 랜선 조카가 성장하는 듯한 걸 보는 듯한 즐거움을 느끼실 수 있고요. 네, 주제는 진짜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달라졌어요. 제목 그대로 우리 시대의 가장 뜨거운 화두인 돈과 소유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 의미의 소유군요. 그렇다면 요즘 뭐 주식, 부동산, 코인 뭐 소유하고 싶은 것들 투성이잖아요. 작가는 이런 걸 좀 주제로 다루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약간 풀 소유한다 약간 그런 명칭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지적하는 책이겠거니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첫 시작은 사실 좀 완전 평범했는데요. 이제 울리바스 작가가 드디어 자기 집 마련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실 작가들이 수익이 좀 불안정하다 보니 제가 아는 작가님들은 대부분 전세를 사시거나 약간 그런 분들이 많지 자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사실 우리나라에도 흔치 않고 외국에서도 되게 흔치 않은 케이스인데요. 이제 이 작가님도 월세를 전전하면서 비정규직으로 살다가 이제 우여곡절 끝에 대학 교수직을 얻고 대출을 끼고 집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집을 사자마자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이제 하는 거죠. 이제 예쁜 가구를 놓는다거나 소스 그릇을 뭘 놓는다거나 유리컵은 뭐가 좋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 둘씩 이제 사모으기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아이 키우면서 글을 쓰는 작가의 모습인데요. 너무 평범한 우리의 모습인데요. 그렇죠. 한국 사람 같아요. 미국 작가잖아요. 네, 지금. 미국 시카고에서 하는 그 작가님인데 보통 다들 그렇게 살고 저도 뭐 집을 사거나 전세를 사거나 뭐 자가를 사거나 뭐 어쨌든 내 공간이 생기면 모두들 다 이렇게 평범하게 사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요. 근데 작가 율라비스는 어느 순간 갑자기 이상한 감정을 집에서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마련한 첫 집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순간 나 이제 진짜 중산층이 됐구나. 이런 자각과 동시에 죄책감을 들었다고 합니다. 네. 죄책감을 느낄 정도로. 구체적으로 어떤 에피소드가 있나요? 이게 사실 이 죄책감이 이 책의 핵심이자 키워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요? 이제 문득 작가님도 이 시스템 안에서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그 사실이 문득 무서워졌다고 합니다. 실제로 뉴욕타임스 인터뷰를 보면 상위 12% 부자들조차 자기가 부자라는 사실을 말하는 걸 굉장히 거북해 한다고 해요. 그래서 나는 부자가 아니야. 그냥 중산층이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데 또 오히려 중상층은 난 중상층이 아니야. 난 진짜 서민이야. 이런 식으로 말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율라비스는 그 마음에 약간 밑바닥을 파고들려고 하는데요. 그 밑바닥에는 사실 나 지금 뭔가 이 안전적이고 따뜻한 시스템이긴 하지만 여기에 너무 편안하게 아무런 무리 없이 편입된 게 아닐까라는 불안감을 모두들 겪고 있다고 말합니다. 약간 이제 우리 세대에 느끼는 어떤 그런 공통적인 고민들을 굉장히
잘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친구 얘기 듣는 것 같은데. 그리고 연령대가 약간 저희 세대랑 비슷해요. 네. 그러니까 제 세대. 네, 비슷해요. 그런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 일상에서 그런 어떤 고민들을 툭툭 털어놓는 그런 느낌의 책인가 봐요. 네, 그래서 이 책을 보시면 아주 짧은 일기 같은 글들로 모여져 있는데요. 일기 같은 글들이 있다가. 4페이지 하는 것도 있고 길게는 20페이지 넘어가는 것도 있는데 아주 짧은 일기에 단편들이 모여 있어요. 네. 그래서 가장 인상적으로 읽었던 챕터 중에 하나가 페인트를 고르는 모습이 편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집을 샀잖아요. 집을 사서 그 벽지를 새로 칠하는 게 또 미국만의 그 특유의 문화인가 봐요. 우리는 이제 벽지를 도배를 하죠. 네, 도배를 할까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는 이제 벽지를 색칠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갤런당 엄청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고 이런가 봐요. 근데 $110 명품 페인트를 이제 본인도 어느덧 사고 싶은 거죠. 네. 근데 이제 작가는 살 수는 있는데 근데 이걸 사는 것이 도덕적으로 맞는 걸까? 이런 고민에 휩싸이게 됩니다. 돈을 조금 쓰고 안 쓰고 가기 도덕적인 문제인가요? 도덕적으로까지 고민을 해야 되는 너무 과한 고민 아닌가요? 저도 보면서 이거 너무 PC하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작가는 그 PC하다는 그런 거부감을 일으킬 수도 있지만 힘내서 좀 더 나아가는데요. 이제 일라비스가 백인이나 금발머리거든요. 네. 그래서 하얀색 페인트를 고르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내가 어떤 하얀색을 골라야 인종차별주의자로 보이지 않을까. 그리고 나의 이 하얀색을 고르는 취향이 사실은 어떤 내 계급을 과시하는 수단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끊임없이 자기를 검열하는 거죠. 자기 검열이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그래도 이런 검열이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건강한 지식인 느낌이 맞아요. 들어요. 또 다른 예시가 있을까요? 책에 그 놀이공원 이야기 나오는데 저도 이거 읽고 확 와닿아서 가지고 왔는데요. 그 혹시 놀이공원 가면 일정 금액 더 내고 줄 서지 않고 바로 입장하는 익스프레스 티켓 네, 아시죠? 네네네. 근데 이제 돈을 조금 내더라도, 그러니까 그 시간을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시간을 벌기 위해 그런 거죠. 네. 근데 저도 그게 좀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가면 이거 끊어야겠다. 그리고 해외에도 많이들 파니까 당연히 일반적인 것보다 해외 나가면 그 시간이 너무 소중하니까 그런 티켓을 사서 많이 타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 작가 율라비스는 그게 사실상 합법적인 세칙이라고 책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줄을 서지 않고 먼저 들어간다는 건 내 뒤에 서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대기 시간을 1초씩, 10초씩 뒤로 밀어내는 행위라는 거죠. 그렇네요. 네, 그래서 그렇네요, 네, 진짜. 누군가의 기다림을 담보로 나의 편리를 구매한다고 일가라는 걸 보고 소름이 돋아서 상상도 못했던 건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싶더라고요. 네. 나의 소중한 시간을 위해서 지출하는 비용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결국 누군가의 불편함을 돈으로 사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또 더 무서운 건 우리 아이들이 이 광경을 놀이공원에서 처음으로 배운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들한테 그거 보여주는 게 그게 또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에피소드도 자기 남편이 이제 제이를 데리고 갔다가 일어난 이야기인데 이제 뭔가 아빠 왜 저 사람은 우리보다 늦게 들어왔는데 먼저 들어가? 라고 물었을 때 돈을 더 냈거든 하는 순간 아이들은 이제 무의식적이거나 의식적으로거나 돈만 있으면 그쵸. 타인의 권리를 앞지를 수 있다라는 불평등한 질서를 어떻게 보면 정답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을 또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놀이공원 줄 세우기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 현대판 계급도를 지각해 놓은 이야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들에 대한 문제제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이게 누군가에게는 굉장한 박탈감이 들 수 있고 잘못된 교육의 현장인데 생각지 못했던 지점이네요. 이게 또 페인트고 백인이고 이런 거는 우리랑 좀 멀리 떨어진 이야기여서 너무 까탈스러운 거 아니야라고 생각했는데 확실히 이렇게 일상적인 케이스는 확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읽어보니까 또 충격적인 수치가 나왔는데요. 미국 최고 부자 5명이 가진 재산이 하위 50% 재산을 다 합친 것보다 훨씬 많다고 합니다. 상위 5%가 아니라 부자 5명이요? 네, 딱 5명. 네, 아마 주식을 많이 갖거나 아마 그렇겠죠. 근데 결국 이런 구조가 계속되면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그 최고 부자 5명에게 줄을 밀려나고
그들이 앞서 나가도 아무런 할 말을 하지 못하는 부당한 그러게요. 취급을 받는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미래를 암시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심코 하는 소비가 사실은 나 이런 수준의 사람이야라고 외치는 자기소개서였다는 거잖아요. 네, 정확한데요. 저도 그 MD니까 네. 이런 대목에서 좀 멈칫했는데요. 제가 직업적으로 매일매일 수많은 책 중에 한 권씩 고르잖아요. 네. 고르고 독자분들에게 추천하는 게 사실 업무인데 이게 내가 이 책을 고르는 건 순수하게 내용이 좋아서일까? 아니면 이런 책을 읽고 싶어하는 MD로 보이고 싶어서일까? 혹은 나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어라고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걸까? 약간 네. 읽으면서 저도 모르게 자아 비판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이제 청취자분들도 비슷하실 텐데 네. 이제 특정 프랜차이즈의 커피를 마시고 특정 브랜드의 가방을 드는 게 과연 온전한 내 선택일까? 네. 아니면 사회적 위치를 지키기 위한 어떤 입장권 같은 걸까? 이런 질문을 많이 던지게 되더라고요. 네. 굉장히 살짝 지금 소개를 받는 시간인데 굉장히 공감을 막 하면서 끄덕끄덕이 되네요. 책의 목차를 보니까 소비 말고 또 일에 대한 이야기도 있던데요. 네, 그래서 저도 이 일 챕터가 너무 좋았는데 그 유일하게 좀 자본주의에 반항하는 챕터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작가가 글을 가르치는 교수인데요. 네. 제자가 하루는 묻는 거죠. 선생님은 글을 쓰는 게 즐거우세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작가가 대답을 약간 망설여요. 네. 왜냐하면 글쓰기는 괴롭기도 하지만 고통스러운 작업이기도 해서 뭐 마냥 즐겁지는 않으니까요. 여기서 근데 비스가 좀 시간을 갖다가 아주 멋진 말을 하는데요. 네. 글쓰기는 즐거움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다. 우리는 예술에게 굽히는 것이다. 라는 멘트를 쳐요. 이게 사실 섬긴다는 것 자체가 그냥 단순히 돈을 버는 노동이 아니라는 네. 그 지점을 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과 노동의 개념은 엄연히 다르다는 걸 이런 거에서 좀 보여주더라고요. 네. 돈 버는 노동만이 그 진짜가 아니다. 섬긴다. 뭔가 그 행위 자체의 어떤 그 본질에 그쵸. 다가갈 수 있는 그렇죠. 네. 그걸 항상 알고 일을 한다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굉장히 그 묵직한 돌직구 같은 것들을 지금 이분이 계속 던지고 계시네요. 제가 느꼈을 때 회사 네. 다닐 때마다 돈 벌려고 다니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나는 예술을 위해 섬기는 사람이니까 라는 걸 이제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도 방송을 섬기는 마음으로 좀 월급 받는다 생각 말고 네네. 그리고 저희가 그 임금이 없으면 사실 가치 없는 일이라고 여기기 쉽잖아요. 가사노동이라든지 육아라든지 자원봉사. 근데 사실 이런 소중하다고 하면 소중한 것들인데 이 업무들을 왜 돈이라는 잣대로만 평가받아야 하는지 이 부분에서 되게 꼬집는데요. 네. 그러면서도 이제 본인이 완전히 자본주의를 비판하진 않아요. 자기도 자본주의 속해 있으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 되게 웃겼던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퇴직연금 계좌는 꽉 쥐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네. 저도 막 계속 이런 책을 읽고 이런 책을 읽어야 한다 추천드리지만 어떻게 보면 네. 이 시스템 안에서 나도 공범이라는 것을 좀 선언하는 부분이 위트 있기도 하면서 솔직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공범이라는 뭐 그렇긴 하지만 우리도 다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먹고 살기 위해서 다 이렇게 발버둥 치는 건데. 근데 이 율라비스 이 작가의 그 솔직함이 이 책의 큰 매력인 것 같아요. 그 우리 김유리 MD가 보시기에는 어떤 분들이 좀 읽었으면 좋을까요? 사실 짧은 글로 이루어져 네. 있지만 어느 파트에서는 되게 좀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전 그 불편함이 그 약간 건강검진 결과표 받는 네, 기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30, 40대 직장인분들 건강검진 꼭 시작하라고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네. 그래서 꼭 보셨으면 좋겠는 게 내가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는데 마음이 왜 이렇게 허하지? 라고 퇴근하고 나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텐데요. 특히 물건을 사면서 그 약간 소비를 하면서 자기를 풀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대부분 거기서 희열을 느끼죠. 예, 내가 이 맛에 일하는 거 아니겠어. 그렇죠. 내가 이 가방 사려고, 내가 이 마사지 받으려고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내가 물건을 소유한 건지, 혹은 그 물건들이 나를 소유하게 하려고 조정하는 건지,
헷갈릴 때 이 네. 책이 큰 나침반 역할을 해줄 것 같습니다. 이 책을 들고 오실 때 약간 그 진행자가 꼭 읽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있는 거죠. 왠지 이 책은 내가 꼭 읽어야 되겠다 지금 생각이 드네요. 네, 마음이 허하다는 그 지점에서 네. 꼭 필요한 책인 것 같아요. 소비 욕구가 강하신 분들에게 추천드려요. 네, 단순한 소비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정말 날카롭게 찌르는 책. 저널리스트 율라비스의 소유하기, 소유되기. 오늘 좀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지금까지 예스24의 김유리 MD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작은 서점.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최원정 아나운서가, 목요일과 금요일엔 장강명 작가가 서점을 지킵니다. 참여하실 분은 방송 중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문자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북클럽, 작은 서점.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 우리의 마음을 저미는 명작. 오랜 시간 살아 숨쉬며 여전히 불타오르는 명작. 앞으로 그런 명작이 될 거라 여겨지는 작품까지. 최민석 작가가 아끼는 명작 이야기, 작은 서점에서 풀어봅니다. 소설가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 네,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 소설가 최민석 작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청취자분들 문자 한 2여 개만 소개해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7131님께서 문자 보내주셨는데, 이 시간 늘 듣던 프로그램을 배신하고 작은 서점을 듣고 있습니다. 매번 팟캐스트로 다시 듣기 몇 번씩 하는데 이젠 본방을 들어야겠어요. 음악까지 온전히 더해지니 더욱 좋아요 하셨는데, 그 배신당한 프로그램이 뭘까가 왜 이렇게 궁금하죠? 이 시간에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요. 네. 네. 사랑은 움직이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좋은 프로그램 너무 많습니다만 좀 잠시 좀 건너오셔서 또 우리 또 이게 문학도 논하고, 그렇죠? 또 영혼을 살찌우는 시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3329님, 이 시간에 일하는데 듣게 되는데요. 일하면서 듣게 되는데요. 너무 유익하고 도움이 많이 됩니다. 감사해요 하셨어요. 이 시간에도 일하시는 분들 분명히 이렇게 계시죠. 일하시면서 들어주시고 저희가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화이팅 하시면서 오늘은 정말 제대로 명작을 가져오셨습니다. 그렇죠? 네. 불문학인데 네. 독문학. 네, 정확히는 체코 문학인데 네. 독일어로 썼으니까 동문학 갖고 왔습니다. 동문학이에요. 네. 카프카의 변신. 학교 다닐 때 한 대여섯 번을 읽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유명한 그쵸? 작품이라 네. 사실 안 읽어도 읽은 것 같고 맞아요. 읽어도 또 읽을 때마다 새로운 감흥을 주는 작품이죠. 그러고 보니 프란츠 카프카는 대문호인데 우리 코너에서는 처음 다루네요. 이 명작을 다루는 코너에서 카프카를 이제야 저희가 그러게요. 좀 너무 늦은 감이 있어요. 네. 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네. 카프카는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작가들의 작가다. 굉장히 많은 작가들한테 네. 영향을 끼친 작가입니다. 한강 작가, 알베르 까미,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 네. 기타 등등 심지어 네. 저한테도 영향을 끼쳤어요. 최민석 작가에게 영향을 끼친 작가예요. 어떤 영향을 받으셨어요? 카프카가 영향을 끼친 거는 네. 소설이 현실적인 서사에 갇힐 수 없다. 그러니까 리얼리즘만이 소설은 아니다. 그러니까 좀 마술적인 그렇죠. 그런 예. 그래서 장르로. 일단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 흔히 우리 간단히 마르케스라고 하는데 네. 마르케스가 마술적 사실주의를 개척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청년 아니었죠. 이때 이미 나이가 있었으니까 마르케스가 네. 변신을 읽다가 너무 놀라서 네. 이 사람 원래 좀 과장을 하는데 네. 너무 놀라서 책을 읽다 소파에서 굴러 떨어졌다고 해요. 그만큼 마르케스의 그 훗날 사실적 마술주의를 개척하는데 영향을 줬다는 거죠. 네. 아무튼 카프카는 오비디우스와 함께 변신 서사의 원조 작가로
불리는 작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신 서사의 원조 작가요? 그렇죠. 아, 네. 아, 이거 또 변신 서사의 어떤 또 장르가 또 새롭게 마련됐군요. 있죠. 카프카. 사실 한강 작가의 작품도 읽어보면 채식주의자는 마지막에 주인공 영예가 나무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눈사람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맞아요. 단편 소설. 네. 그 작품은 주인공이 어느 날 벤치에서 까무룩 졸다가 눈을 떴는데 눈사람이 되어 있어요. 예. 그게 다 이제 카프카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카프카는 체코 프라하에서 태어나서 잠깐 요양을 하기 위해서 베를린과 빈에 간 것 빼고는 네. 평생 프라하에서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국적이 어디라고 해야 돼요, 그러면? 네. 아니, 좀 애매한데. 네. 근데 일단 공식적으로는 네. 체코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작품도 다 독일어로 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좀 짚어보자면 네. 일단 출생지는 프라하입니다. 근데 카프카는 유대인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당시 체코는 그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령의 국가였거든요. 네. 이때는 이제 그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하나였죠. 그때의 지배 계급이 오스트리아 쪽이니까 네. 오스트리아 헝가리다 보니까 독일어였어요. 독일어를 썼겠군요. 예, 그래서 카프카는 오늘날 기준으로는 체코인이면서 네. 사실은 독일어를 할 줄 아는 유대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네. 언어는 독일어를 쓰고 네. 유대인이고 또 땅은 체코인데 여기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인 거잖아요.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이런 좀 애매한 어떤 스탠스가 좀 작품에도 영향을 좀 네, 끼쳤겠네요. 그 정체성에 대한 고민. 그쵸.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이게 누구인가. 결국은 바퀴벌레로 변한 인간. 나는 누구인가. 네. 이런 고민으로까지 연결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쵸, 작품으로 네. 승화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모든 작품은 결국 독일어로만 썼어요. 그래서 당연히 독일어 이 작품을 쓴 언어뿐만이 아니라 뭐 네. 독일 문학, 독일 문화 이런 것들이 카프카의 사고와 작품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요거는 이따가 작품 분석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무튼 법학 박사 학위를 땄는데 네. 그 후에 평생 보험회사와 보험국에서 샐러리맨으로 일을 했습니다. 이것도 참 독특하군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작품에 영향을 준 거예요. 네. 잠자가 오늘 샐러리맨으로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밥벌이의 지엄맘에 대해서 카프카는 일찍이 네. 수용을 했던 거죠. 예. 그리고 카프카는 살아 생전에 자신의 작품이 유명해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아, 이거 다 사후의 명예로. 그렇습니다. 아, 그런 또 경우군요. 그 불행한 삶을 살았어요. 어떻게 삶이 마무리됐죠? 34살 때부터 폐결핵을 앓다가 결국은 41살. 지금 저보다도 젊은 거죠. 그러네. 41살이고. 41살의 요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그 흔히 말하는 그 전형적인 불행한 예술가의 삶이었네요. 네. 아. 살아 있을 때도 줄곧 아버지한테 열등감을 느꼈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와 불화도 겪어야 했습니다. 네. 그 삶이 결코 행복했다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인지 작품이 꽤나 비관적이에요. 그러니까 좀 이 바퀴벌레가 돼서 비극적인 결말을 맺는 이 소설과 본인의 어떤 삶이 굉장히 이렇게 좀 동일시되는 느낌이 있네요. 그렇죠. 작가를 알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작품을 봐야 돼요. 자기가 살면서 경험한 것들을 굉장히 극단적인 상상력을 그렇죠. 네. 펼쳐서 구현한 작품이 어떻게 보면 변신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오늘 작품은 이제 제목이 변신인데 정말 제목 그대로 변신 서사를 다루잖아요. 네. 예. 주인공이 어느 날 자고 일어나 보니까 뭐 어떤 번역책에는 이제 갑충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그냥 쉽게 이해하자면 그냥. 바퀴벌레가 되어 있더라. 네. 이런 굉장히 황당한 설정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네. 이게 이 이야기의 매력이에요. 독자 입장에서는 첫 장부터 납득하기 힘든 상황을 맞닥뜨리는데 작가가 과연 이후의 이야기들을 어떻게 풀어나가고 또 어떻게 수습하는지 네. 그걸 지켜보려고 맞아요. 이 작품을 계속 읽게 되거든요. 첫 문장이 어마어마한 흡입력을 갖고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 주인공이 잠에서 깨어났는데 바퀴벌레로 변한 나의 모습을 봤다. 얼마나 이게 정말 그렇죠. 어떻게 얘기가 진행될지 마음이 조마조마해요. 네. 그래서 국내 한 유명 작가는 네. 사실 이 소설은 작가가 스스로도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첫 문장을 써놓고 네네. 감당하기 위해 문장을 덧붙이다 보니까 완성된
그래서 전 세계의 많은 독자들한테 사랑받는 감당 못할 명작이 됐다. 그러니까 이게 시작은 약간 어떤 동화에 나오는 어떤 그 서사같이 네. 웃기잖아요. 갑자기 일어나는데 내가 저 곤충이 돼버린 그런 동화적인 어떤 서사에서 시작해서 끝에는 너무나 비극적으로 끝난단 말이죠. 뭔가 그렇죠. 결이 쓰다 보니까 달라지셨다는 느낌이 지금 좀 드는데요. 그래서 첫 문장이 그만큼 또 중요하다는 거죠. 네. 예, 독자들을 확 끌어당겨야 되고 첫 문장에서 많은 것들이 생략되면 네. 작가도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야기가 풍성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그 작품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한 곡 좀 듣고 갈까요? 네. 네. 주인공 그레고르 잠자가 이제 사건을 겪고 난 후에 혼자만 지내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늘 혼자 지내서 그때의 심정을 네. 제가 누구보다 공감하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에서 저에게 바치는 네. 헌정곡으로 나의 셀프 헌정곡으로 외로움을 달래줄 곡 네, 선곡을 뭐예요? 해왔습니다. 네. 알 그린의 네. Tired of Being Alone. 혼자 있는 거 지쳤다. 네, 들어보겠습니다. 알 그린의 Tired of Being Alone 들으셨습니다. KBS 1라디오 작은 서점 최현정입니다.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줄거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느 날 아침 잠자는 잠에서 깨어났는데 이게 성이 잠자죠. 그레고르 잠자. 네. 잠자고 있던 잠자는 네. 잠자는 잠에서 깨어났는데 네. 말장난 아니라 정말 이름이 잠자. 잠자예요, 네. 이름이. 네. 잠자고 있다가 아무튼 잠에서 깨어났는데 놀랍게도 몸이 바퀴벌레로 변해 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둘러보니까 자기 몸 빼고는 모든 게 그대로입니다. 뭐 침대, 책상, 옷장 모든 것들이 자기 방 물건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의 배만 불룩해지고 다리가 엄청 많아진 겁니다. 네. 그런데도 그레고르 잠자는 놀랄 여유가 없습니다. 그레고르 잠자는 누구였냐? 바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도착해 있어야 하는 오늘날의 슈퍼 히어로, 네. 즉 셀러리맨이었습니다. 그 몸이 이렇게 만신창이가 됐는데도 직장 걱정을 하는 이 노동자들의 고뇌가 담긴 그런 또 해석을 우리가 하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렇죠. 네. 장유진 작가의 일의 기쁨과 슬픔 버금가는. 그렇죠. 제가 버금가는이라고 했습니다. 네. 네, 장유진 작가 우리 그 식구 존중의 차원에서 그쵸. 아무튼 네. 잠자는 뭐 여유가 없습니다. 좀 쉴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여유가 없는 이유는 바로 그가 이 집안의 가장이기 때문입니다. 잠자가 벌어오는 돈으로 부모님은 빚을 갚을 수 있었고 여동생은 음악학교를 다닐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의 불쌍한 주인공 잠자의 직업은 다른 것이 아닌 바로 외판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나 흉측한 몰골을 하고 출근은 어떻게 하고 또 세일즈는 어떻게 합니까? 네. 잠자는 그만 머릿속이 터질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고민할 때는 아니지만 아무튼 여기서 주인공 굉장히 너무나 괴로워하고 침대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거죠. 네. 네. 근데 이런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엄마와 아빠는 얘야. 깜짝이야. 왜 출근 안 하니? 계속,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했지만 속내는 얘야 오늘도 우리 빚 갚으러 가야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잠자는 에이 그래 부모님 빚만 갚으면 이따위 일 그만두지 뭐 하면서 몸을 일으켜 보려고 하는데 다리만 허공에서 허우적거립니다. 네.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거죠. 마치 뒤집힌 거북이처럼요. 근데 왜 하필 바퀴벌레였을까요? 다른 걸로도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일단 네? 바퀴벌레가 네. 이제 벌레잖아요. 네. 이건 그냥 전부 다 저의 생각일 뿐이에요. 이제 흉측한 벌레잖아요. 네. 좀 포커스를 벌레로 뒀는데 일단 그레고르 잠자가 다른 존재로 바뀐 거는 그 이유는 인간성을 상실했다는 인간성의 거죠. 상실. 네. 그 인간성의 상실은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이 소설을 읽어보면 네. 잠자가 아침부터 이제 첫 장부터 바퀴벌레로 변하지만 네. 사실 잠자의 회상을 통해서 우리는 잠자는 이미
일벌레로 살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일벌레. 독일어에도 일벌레라는 단어가 없겠죠. 네. 그러니까 이거 이제 인간성을 상실했다. 네.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벌레로 변하기 전에 네. 이미 다른 존재였던 거죠. 이미 인간이 아닌 존재였던 거죠. 우리 식으로 이해하자면 이미 일벌레였던 거죠. 네. 그래서 잠자가 살아온 삶이 이미 인간다운 삶이 아니었다. 네. 그래서 카프카는 이 주인공이 이미 인간으로서의 참 모습 네. 그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걸 독자들한테 극단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네. 즉 내면의 변화를 가시화하기 위해서 네. 바퀴벌레로 변신시킨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가장 동서고금 가장 흉측한 어떤 그렇죠. 상징이잖아요. 바퀴벌레라 그러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성을 상실하면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버린다. 그것도 굉장히 아주 추악한 바퀴벌레 모습과 네. 다름없다라는 뜻이겠죠. 그렇죠. 바퀴벌레가 임팩트가 제일 세겠죠. 네, 네. 작가가 택할 수 있는 그 인간성을 상실한 존재 중에. 그렇네요. 예. 그 바퀴벌레로 이제 변한 중에도 출근을 지금 고민해야 되는 우리의 주인공. 이제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네. 이런 그의 고민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직장 상사가 마치 사채업자처럼 네. 집으로 찾아옵니다. 출근 안 했다고? 네. 소설에서는 정확하게 네. 지배인이라고 표현이 되는 인물인데요. 잠자의 집에까지 와서 왜 출근을 안 하냐고 다그칩니다. 그래서 잠자는 행여나 자기 모습이 문틈으로 비칠까봐 네. 문에서 멀찌감치 떨어져서 침대로 돌아간 후에 거기서 말을 합니다. 지배인님, 제가 지금 몸이 좀 불편한데 나아질 겁니다. 곧 출근하겠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소리 높여서 외치죠. 바퀴벌레가 이게 음성이 이렇게 나오나요? 이게 여기서 중요해요. 잠자는 이렇게 말했는데 네. 슬프게도 이 간절한 외침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잠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지금 제가 했던 대사는 잠자의 속마음이고 네네. 실제로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냥 그쵸. 이게 구강 구조가 완전 달라졌으니까. 네, 이렇게 되는 동물 소리밖에 안 나옵니다. 인간의 인간성을 상실했는데 플러스 언어까지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또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후에 좀 더 지나면 결국은 가족들이 잠자의 모습을 보거든요. 당연히 깜짝 놀라죠. 잠자가 바퀴벌레로 변했으니까요. 네. 그런데 가족들은 처음에는 이 바퀴벌레를 자기들의 가족인 잠자로 여겨요. 잠자가 겉모습만 저렇게 변했을 뿐이지 저 속에는 잠자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후반부에 가서는 네. 가족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는 잠자를 결국은 포기해버립니다. 가족인데 포기를 한다는 거는 어떤 의미예요? 완전 버림받는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근데 그 포기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의사소통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저는 이 대목에서 카프카가 인간끼리의 소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것 같다고 느꼈어요. 네. 그 인간이 외형을 잃으면 꽤 많은 걸 잃는 거지만 네. 거기에다가 언어까지 잃어버리면 사실상 전부를 잃는 그쵸. 거다. 네. 이렇게 본 거죠. 네. 그래서 후반부에 가면 가족들이 잠자를 아예 방치해버립니다. 그래서 잠자는 시름시름 알아가죠. 그 긴 시간 동안 잠자는 건 계속 혼자 있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그 심정을 이해하고 네. 저도 혼자 많이 오래 있기 때문에 아까 첫 곡으로 Tired Being Alone 그걸 들은 거죠. 혼자인 거에 지쳐가는 네. 주인공의 모습을 노래로 아까 표현한 거였군요. 그러면 이제 외롭고 고된 시간을 보낸 잠자는 어떻게 살아가나요? 잠자가 원래는 그 여동생이 음악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학비를 대줬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여동생이 바퀴벌레가 된 오빠를 피하면서도 은근슬쩍 챙겨줍니다. 네. 우선 여동생이 식사를 가져올 때마다 잠자는 동생이 놀랄까봐 침대 밑으로 숨어요. 그러면 여동생은 방에서 오빠의 흔적을 살피죠. 네. 그러고 결국 바퀴벌레가 된 오빠가 좀 편하게 기어 다닐 수 있도록 방 안에 있는 가구들을 치워줍니다. 그래도 여동생을 뒷바라지한 보람은 있네요. 그렇죠. 그렇네요. 그런데 잠자는 걱정이 있습니다. 예.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자꾸 가구를 치우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그림마저 치울 것 같거든요.
그게 자기에게 약간의 힐링의 역할을 하는 네. 어부제예요. 그래서 그 그림만은 제발 치우지 말아달라는 의사 표시로 어떻게 해요? 또 말은 못하니까 네. 그 액자에 찰싹 달라붙어 있는데 마침 이때 엄마가 들어와서 그 모습을 보고 기절해 버립니다. 엄청나게 거대한 바퀴벌레가 그 액자에 딱 하니 달라붙어 있으니까 네네. 엄마가 너무 놀라버린 거죠. 파란이 일어나는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네. 아니에요. 예. 엄마가 이렇게 기절을 하자 아버지는 잠자를 원래 아들인데 이제는 우리 가족을 위협하는 대상으로 여겨요. 그래서 네네. 너무 화가 나서 네. 아들인 잠자를 향해서 사과를 막 던집니다. 이거 흉기일 텐데 바퀴벌레한테 그렇죠. 이게 그래서 맞으면 어떻게 되지? 잠자의 등에는 사과가 박혀버려요. 네네. 그리고 이제 잠자는 점차 야위어 갑니다. 오랜만에 이 내용을 들으니까 재밌다 진짜. 네네. 카프가 잘 썼죠. 그렇네요. 네. 잠자 야위어 가는 이유는 물론 등에 사과가 박혀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실은 삶의 의욕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가족들도 이제는 잠자를 신경 쓰지 않기 시작합니다. 이제 인간성 또 언어를 잃어버린 나의 가족 이론이 그냥 없는 존재처럼 어디 한 구석에서 이제 살아가고 있는 거네요. 네. 굉장히 슬픈. 근데 여기서 네. 굉장히 흥미로운 변화가 일어나요. 잠자가 이제는 돈을 못 벌게 됐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버지가 어쩔 수 없이 은행에 급사로 취직을 하는데 이상하게도 아버지가 취직을 하자마자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합니다. 친자게 좀 일을 하시지 그러셨어요. 그러게요. 잠자가 생계를 책임질 때보다 오히려 더 쌩쌩해졌어요. 네. 게다가 어머니와 여동생도 각자 일자리를 찾았고 또 수입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제 집에는 하숙생까지 들였습니다. 네. 그야말로 잠자는 없는 존재가 되어가고 가족들은 각자 일을 하면서 활기를 찾아가죠. 아니 이게 가족들한테는 굉장히 활기가 넘치고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해가는 건데 잠자는 어찌 보면 더 외로워지고 더 방치되고 필요 없는 존재라는 게 더 이제 명확해지는 거잖아요. 대비가 되는 거죠. 어떻게 돼? 이제 잠자의 방은 점점 창고처럼 되어갑니다. 네. 삶의 의욕을 잃은 잠자의 몸은 먼지투성이가 되고요. 그렇게 의욕 없이 지내던 어느 날 저녁 잠자는 신기한 소리에 이끌립니다. 어떤 소리였죠? 바로 자신이 대준 학비로 열심히 실력을 갈고 닦은 여동생이 바이올린 연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네. 잠자는 이 아름다운 선율에 매혹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몸과 언어는 잃었지만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서 뭔가 이렇게 매혹이 된다는 거는 내가 그래도 조금 인간성이 있다는 걸 확인하는 순간인가요? 그렇죠. 저 네. 역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 인간은 예술의 아름다움, 예술의 위대함을 느끼니까요. 예. 그러니까 잠자는 여전히 인간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대목인 거죠. 네. 아무튼 그래서 잠자는 자신도 모르게 이 아름다운 선율에 이끌려서 여동생이 연주하고 있는 거실로 성큼성큼 기어갑니다. 이게 돌아다니면 안 되는 상황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이 거실에서 연주를 듣고 있던 하숙생이 네. 이 거대한 바퀴벌레를 보고 네. 기겁을 하면서 네. 난리가 납니다. 이때 여동생이 외칩니다. 저 벌레는 그레고르가 아니다. 모두에게 피해만 주는 저것을 이제는 정말 쫓아내야 한다. 네. 이렇게요. 저것이라고 얘기해요. 네. 오빠도 아니고. 그러자 그레고르 잠자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가죠. 상처받은 겁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잠자의 방문을 연 가정부 할머니는 몸이 축 늘어진 그레고르를, 아니 거대한 한 마리의 바퀴벌레를 발견합니다. 꿈쩍하지 않는 바퀴벌레를요. 그러니까 이게 죽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사이에 가정부 할머니도 고용을 했어요. 네. 가족들은 잘 돼서. 아니 이게 아까 이제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잠자가 벌레로 변한 게 인간성을 잃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뭔가 좀 다른 요인도 있을까요? 이게 너무 궁금하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소설을 읽으면 저는 원래 해설서를 잘 안 읽는데 제가 읽은 그 세계문학 전집에는 해설서가 꼭 있어서 네. 궁금해서 좀 읽어보니까 이 해설서에 따르면 이 변화 요인을 두 가지 요인으로 분석을 했더라고요. 일단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인 요인이 있는데 네. 외부적인 요인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잠자가 인간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벌레로 변하기 전에 일벌레로 살아왔기 때문에 벌레가 된 거다. 그러니까 인간다운 삶을 잃은 걸 극단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벌레로 변했다는 설정을 제시한 거죠. 네. 이게 외부적인 요인이고 그 내부적인 요인은 잠자가 바퀴벌레로 변한 게 그 자신의 욕구였다는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잠자는 정말 말 그대로 죽도록 일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만 하면서 지내야 했던 이 상황에서 탈출하고 싶었던 거죠. 네. 그 탈출 욕구, 그 충동이 그로 하여금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벌레로 만들어 버렸다. 이게 내부적인 요인이다라고 해설서는 분석하고 있더라고요. 최민석 작가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40대, 50대가 돼서 다시 이 작품을 읽으면 어떤 점을 좀 느낄 수 있어요? 저는 어떤 작품이에요? 최민석 작가에게는. 네. 저는 이 작품이 좀 역설적이게도 네. 이 안에 노동의 가치가 담겨 있는 것 같더라고요. 벌레가 된 네. 후에 제일 먼저 하는 고민이 네. 출근이잖아요. 그러니까 잠자는 머릿속에 일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아, 네네. 그리고 벌레가 된 후에도 일을 못하게 되자 점점 의욕도 잃고 건강도 잃어가요. 반면에 아버지는 네. 잠자가 이제 돈을 못 벌게 네. 되니까 자기가 직접 일을 하면서 다시 삶의 생기를 회복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소설은 네. 노동이 인간을 괴롭게 만드는 원인이다. 네. 이렇게 말하면서도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을 하는 인간이 정말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 글쎄요, 역설적으로 그런 또 이렇게 의미가 말하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역설인 거죠. 네. 근데 실제로 카프카도 박사학위까지 있으면서도 보험회사랑 보험국에서 평생 근무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자기도 소설에 전념하고 싶었지만 결국은 생계를 위한 노동을 놓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노동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는데 네. 그걸 인정하고 살아가는 게 인간의 삶이다. 네. 이렇게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쉬고 싶지만 열심히 스튜디오에 나와서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그런 거예요. 인간성을 잃지 않기 활기를 위해서. 되찾고 네. 열심히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얘기를 하고 있는 우리 거죠. 열심히 일해서 바퀴벌레로 변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네. 아니, 진짜 이게 50이 다 돼서 또 이제 샐러리맨으로 저도 이제 한 근 30년 네. 산 거잖아요. 네네.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 같이 이 해설을 같이 이제 나누다 보니 이 노동에 어떻게 얽매여 있는 우리의 삶을 좀 반추해보게 되네요. 슬프면서도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 네. 그래서 자, 네. 원래는 알랭드 보통의 네. 책 제목이지만 네. 일의 기쁨과 슬픔이잖아요. 그렇죠. 그건 네. 기쁨도 있습니다. 그렇네요. 물론 당연히 슬픔도 있지만. 네네. 자, 오늘 정말 제대로 명작 한 편을 또 이렇게 같이 한번 파헤쳐봤습니다. 정말 유명한 작품, 프란츠 카프카의 소설 변신. 저희가 훑어드렸는데, 어떤 곡 좀 들으면서 마무리할까요? 저는 이 책이 굉장히 비관적인 소설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이 속에서 좀 희망을 보려고 했고 그래서 마지막 곡은 좀 밝은 곡으로 선곡을 해왔어요. 좋아요. 네. 예. 곡 분위기는 굉장히 밝습니다. 예. 잠자가 바퀴벌레로 변했을 때 네. 자기만의 비밀을 간직한 거였잖아요. 처음에 이제 직장 상사가 왔을 때도 막 네. 숨기고 가족들한테도 모습을 안 보이고, 예. 그때의 심정. 네. 예. 제가 되게 좋아하는 곡인데 뉴 에디션이라고 네. 흑인 보컬 그룹이 있어요. 이 팀이 부른 My Secret. 나의 비밀. 나의 비밀. 네, 뉴 에디션의 네. My Secret 네. 골라왔습니다.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최민석 작가와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도 봬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작은 서점도 오늘 문 닫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현정이었습니다.